더 플로우, 프롤로그, 시대적 흐름에 올라타는 자가 미래를 이끈다. 투자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투자해야 삶이 바뀌고 더 많은 기회를 만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면 투자의 핵심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시대의 흐름 파악이다. 지금보다 더 유의미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면 미래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 올라탈 줄 알아야 한다. 자본은 미래를 먹고 산다.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 인간의 시대적 흐름을 자극하는 아이디어, 기존에 없던 스토리에 투자한다. 이것이 자본의 본질이며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이 책이 우리 주변을 에워싼 여러 가지 시대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필자가 앞으로 계속 강조할 시대적 흐름, 흘러감이란 말을 적다 보니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흐름이란 단어와 잘 어울리는 물질이 있다면 그건 아마 물일 것이다. 노자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 속에 만물이 운행하는 원칙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연이 품은 운행 원칙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려 했다. 흐름은 곧 물이다. 물이 원칙을 역행해 거꾸로 올라갈 수 없듯 흐름을 알았다면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지혜이다. 인간이 미래를 대비하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시대 흐름 파악이 미래 대비에 효과적이란 이야기가 순리이다. 다시 말해 미래 흐름을 알기를 원하고 그 흐름에 올라타려는 삶이 결국 답이라는 말이다.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의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기업과 국가의 운명도 시대적 운명을 이길 수 없다. 열린 마음과 눈으로 시대가 어떤 흐름에 놓였는지, 그 안에서 어떤 전략적 자세를 취해야 선도 기회가 생겨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챕터 1. 투자란 시대적 흐름에 베팅하는 것. 현재 우리는 ICT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중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바짝 다가올 스마트 디지털 융합시대는 모든 사람과 정보가 연결된다. 연결은 다소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모든 연결을 말한다. 즉 이는 사람, 데이터, 가상, 실물, 금융, 신용까지 모두 연결된 세상이다. 앞으로 30년, 50년을 이끌어갈 혁신 기술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 새로운 스토리를 잡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가 먼저 핵심을 파악하고 열정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글로벌 1등 기업 순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투자자는 옥석 가리기로 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가려내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한 마리가 아니다. 어제까지 A가 황금알을 낳았다면 오늘은 B, 내일은 C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등극할 것이다. 어떤 기업에 가치가 있다는 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업만의 시대적 스토리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시대적 스토리란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발상과 아이디어, 많은 사람을 이롭게 만들자는 모토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는 새 아이템에 주목하고 남다른 스토리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기업과 국가에 주목해야 한다. 새 스토리를 만들며 흐르는 시대적 기운을 남보다 빨리 알아채야 한다. 현재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자본주의 체제이다. 특히 경제와 금융은 자본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먼 미래에 다른 경제체제가 생겨날지 모르지만 현 체제에서 자산을 불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간에 다들 치열하게 자산을 불리고자 노력하는 시대이다. 자본주의가 허락한 정당한 자산 불리기에 동참하지 않는 건 주어진 선물을 놓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체제에 산다는 것, 그리고 이 체제 흐름 속에서 100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응당 현명한 자산 분리기와 똑똑한 자산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금융의 본질, 투자의 본질이 바로 리스크 테이킹 아니던가. 위험을 떠안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는 바람은 불가능한 꿈이다. 돈 버는 기술은 하다 보면 늘게 되어 있다. 용기를 내어 투자에 나서고 시대적 흐름에 과감하게 베팅해야만 밝은 미래가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당신의 아이가 춤을 추건, 공부를 하건, 그림을 그리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투자는 꼭 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투자는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다. 챕터 2 ROE에 숨어있는 시대 흐름과 투자 방향. 먼저 투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재 가치에 대해 살펴보겠다. 내재 가치란 그 자산의 현재 가치와 미래에 가져다 줄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합을 말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가격은 내재 가치를 중심으로 위에 놓일 수도 있고 내재 가치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내재 가치보다 가격이 위에 놓이면 고평가, 내재 가치 아래에 놓이면 저평가되었다고 말한다. 즉, 내재 가치가 투자의 기준이 된다. 투자자들은 내재 가치가 높은 투자 대상을 찾아내고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자산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내재 가치에 수렴하며 움직이기 마련이다. 만약 현재 가치가 비싸서 더 오를 것처럼 보여도 결국 가격이 내재 가치의 수렴에 떨어질 테고, 반대로 가격이 낮다면 언젠가는 내재 가치에 수렴하면서 높아질 것이다. 투자자는 당연히 내재 가치보다 현재 가격이 낮은 구간에서 투자해야 한다. 말로는 참 쉽고 단순한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저평가와 고평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성공률을 높이려면 다음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을 철저히 따라야 할 것이다. 즉,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하고 투자 원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적절한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큰 흐름을 알아야 한다.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흐름의 내용인지 아니면 결과의 예측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를 공부하면 흐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측은 아니다. 당신은 물의 흐름을 그냥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그 흐름에 확신이 든다면 기다리는 시간은 문제가 안 된다. 강물이 흐르는 데는 이유가 없다. 그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 운명에 몸을 맡기지 않고 거스를수록 고통만 있을 뿐이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소리를 듣는 것이다. 시대의 소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들어라. 돈을 잃지 않는 데 집중해야 평생 투자자로 남을 수 있고 순풍이 올 때 돛을 올려 돈을 벌 수 있다. 기업이 자신의 자본으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알려주는 숫자가 있다. 자기 자본 이익률, 바로 ROE이다. ROE는 순수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인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이 벌어들이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구하는 방법은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억 원을 투자했는데 ROE가 20%라면 1억 원으로 2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는 말이다. ROE는 적어도 은행 예금 이자율보다 높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은행에 돈을 적금하면 5%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ROE가 4.5%이면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워런 버핏은 적어도
ROE가 15%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다. 투자 시 우리가 참고하는 여러 가지 자료와 지표가 있다. 사실 대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내용이다. 다만 내재 가치 개념과 ROE만큼은 꼭 기억하자. 어떤 투자든 ROE에서 출발해 ROE로 끝난다고 보면 된다. 투자의 본질이 ROE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라면 한 국가가 펼치는 정책이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얽히고 설킨 상호 역학관계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투자하려는 기업의 섹터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지, 정부가 해당 사업에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지, 해당 섹터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진행 중인 정책만 살펴도 흐름이 눈에 들어온다. 챕터 3. 50년 경제 주기와 기술혁신 주기의 커플링. 경기 순환이란 반복되는 경제 사이클이다. 호황, 거품, 침체, 불황, 바닥, 회복을 반복하며 우상향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경제 흐름이다. 기본적으로 50에서 60년 경제 사이클에 국내 총생산인 GDP와 주가 데이터 흐름을 함께 그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대체로 GDP와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나라에 투자할 때 반드시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이 GDP 장기 성장 여부이다. 투자란 그 국가 운명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국가의 GDP 성장률이 7%라고 예상한다면 그 나라의 투자에 기대하는 평균 수익률이 7%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미국 주식시장의 과거 70년 흐름은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 전체 흐름으로 볼 때 경제가 장기간 우상향하면 주가 흐름도 결국 장기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으므로 투자 손실이 생겨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보유하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장기적 경제 상승 추세 속에서는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 대부분 수익을 낸다. 큰 시대적 흐름을 먼저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시대적 흐름을 읽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경제주기 이론이 있다. 바로 경기 순환이 약 50에서 60년마다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구소련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트라티예프의 경제주기이다. 경제사에서 한 획을 그은 굵직굵직한 기술혁신이 50에서 60년마다 나타나 이후 약 반세기 동안 산업과 경제 흐름을 주도했다. 1800년대 제1순환 방직 증기, 1850년대 제2순환 철강 철도, 1900년대 제3순환 전기 중화학, 1950년대 제4순환 자동차 컴퓨터, 1990년대 제5순환 정보통신 인터넷, 2020년대 제6순환 바이오 AI. 미국은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부터 세계 경제 패권 국가로 우뚝 올라섰고 본격적인 미국의 시대가 열렸다. 다섯 번째 파동의 기술혁신을 이끈 아이템은 정보통신이다. 세계 경제를 주도한 빅테크 기업들이 다섯 번째 경제주기에 탄생했고 호황을 누렸다. 그리고 현재 세계 경제가 여의치 않은 이유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표되는 주도 정보 기술이 주기상으로 볼 때 성장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 이상은 정보통신 기술의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건 2035년 이후에는 새로운 기술혁신 주기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어떤 혁신 기술이 주도할까? 필자는 미래 50년의 흐름을 주도할 기술은 바이오와 AI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데이터 환경 구비 여부에 따라 국가별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빈부격차 세상이 올 것이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 주기의 또 다른 정의는 경제 주기는 일종의 부채 주기라는 말이다. 필자는 이 말을 즐겨 사용한다. 사실 부채를 일으키지 않으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부채를 일으켜야 경제가 돌아간다.
그런데 부채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금리가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큰 시각에서 경기를 살펴보면 해당 국가의 금리가 높은지 낮은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필자는 거시경제의 변동성,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핵심이 금리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면 금리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돈의 가격이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내야 하는 가격으로 생각하면 된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면 금리가 낮을수록 이익이고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금리가 높을수록 좋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경제 위기를 한마디로 쉽게 정의할 수 있다. 소득 증가율이 금리보다 높을 때는 절대로 위기가 안 온다. 예컨대 내가 버는 돈이 빌린 돈보다 더 많으면 위험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 이를 나라로 확대해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 나라의 소득 증가율이 금리보다 높으면 된다. 한 나라의 소득 증가율, 즉 쉽게 말해 GDP 성장률이 금리 수준 이상이라면 위험하지 않다고 진단해도 무난하다. 즉 우리는 GDP 성장률을 참고해야 한다. 그런데 선진국 대부분의 GDP 성장률이 2023년 기준금리 수준보다 낮다. 다시 말해 세계 경제는 부채로 올려 쌓은 위기의 경제이다. 2021년 세계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303조 달러에 달했다. 2020년에 비해 약 10조 달러가 늘어난 수치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의료비용, 실업, 식량 불안정 등에 대처하고 기업의 생존을 지원하고자 지출을 늘려야 했고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려고 새로운 부채를 떠안은 결과 반세기 만에 세계 부채 수준은 최고로 높아졌다. 우리는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위험천만한 위치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술 혁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이다. 감사하게도 지금 그 시점이 오고 있다. 챕터 6 시대적 흐름, 미래의 방향과 우리의 준비. 마지막 6부 이야기의 핵심은 현재 우리 삶에 녹아든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 속에서 미래의 흐름을 예측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몇 가지 기술 혁신의 큰 물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단순한 교통수단에서 4개의 바퀴가 달린 스마트폰으로 진화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실생활의 일부가 된 메타버스 세계와 디지털 트윈, 챗 GPT로 촉발된 생성형 AI 시대까지 맞이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넥스트 구글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누가 넥스트 구글, 넥스트 애플이 될 것인가? 현재 우리는 5번째 혁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1991년부터 시작된 5번째 혁신은 흐름의 정점 1991년에서 2004년을 지나 경제 저점을 통과하는 중이다. 현재 2023년은 5번째와 6번째 주기가 만나는 교차점이다. 30년간 인터넷 연결, 뉴미디어가 이끌어온 흐름의 마지막 단계임과 동시에 전 산업에 걸쳐 진행될 디지털화와 친환경 기술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이다. 5번째 주기는 길어봐야 2035년까지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선 안 될 투자 포인트가 있다. 6번째 기술 산업이 막 시작되어 정점에 가기 한참 전인 바로 지금이야말로 AI, IoT, MOT, 로봇, 드론 같은 디지털화와 친환경 기술에 주목하고 투자하는 적기라는 것이다. 큰 시대 흐름을 파악해야 투자 대상의 유효기간이 길지 짧을지 예측할 수 있고 투자를 할지 말지 알 수 있다. 추가로 주목해야 하는 점이 또 하나 있다. 변화를 이끈 기술혁신 흐름의 유효기간이 60년, 55년, 50년, 40년, 30년, 25년으로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상과 생각보다 기술혁신이 지금도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다가올 6번째 혁신의 시대는 디지털화, AI, IoT, MOT, 로봇, 드론, 친환경이라고 말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산업은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최근 여러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속속 내놓는 구독 서비스가 이런 시대 흐름을 대변한다. 자동차는 사람이나 물건을 옮기는 이동수단에 불과했지만 점점 다양한 기능이 생기며 진화하는 중이다. 자동차라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인 네트워크가 심어졌다. 덧붙이자면 전기자동차는 모든 시스템을 전자로 제어한다. 컴퓨터에 4개의 바퀴가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우리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지만 수년 내 자동차가 곧 스마트폰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4가지 패러다임은 1. 모빌리티, 2. 자율주행 및 스마트카, 3. 신재생에너지, 4. 전기자동차이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가 중심이 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자동차 및 스마트카가 중심이다. 스마트카는 자동차의 스마트 장비를 탑재해 컴퓨터 기능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 기술은 이미 도입되어 성장 중인데 보편화가 멀지 않았다. 앞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가 PC 시대라고 말했다. 이 시대에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해준 기업이 주목받았고 당시 가장 돈을 많이 번 기업은 최대한 사람을 많이 연결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이었다. 2000년 초부터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열렸다. 당시에는 모든 산업이 인터넷이라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모바일 인터넷 다음이 메타버스 시대이다. 필자는 메타버스의 본질을 집단지혜 혹은 군집지혜라고 강조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K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 자동차 엔진을 만들 기술자가 없다고 미래 흐름인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메타버스의 정답이 있다. 전 세계의 자율자동차 기술자가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모여 함께 자율자동차를 설계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실현 중인 기업이 있는데 바로 엔비디아이다.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 사업을 운영 중인데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중요한 건 메타버스 안에서는 국가, 민족, 성별, 나이 제한이 없다. 오로지 실력과 능력이 전부이다. 많은 전문가가 메타버스 안에서 협업하는 비즈니스 모델,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실현하면 제2의 구글, 애플이 된다. 사람과 사람, 현실과 가상,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이 연결되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현실이 된 시대이다.